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주 토요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또 오란이 가겠다며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하겠다고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검찰에서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밤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북한과 연계된 간첩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사무실 등 4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공안 통치 회기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거나 집에만 머무르는 이른바 고립 은둔 청년이 서울에만 13만 명, 전국적으로는 61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음주운전을 하던 탑차에 치고 나서 뒤따라오던 택시에 끌려가다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탑차 기사를 뺑소니 혐의로 구속하고 택시 기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파업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주택공사를 막은 건설노조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8일) 출석하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 아무 잘못도 없지만 또 오란이 가겠다며 이 주중은 일을 해야 하니까 토요일은 28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환 때 소환이 아닌 대선 출정식 같다는 여론을 의식해서일까요? 이번엔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하고 당당히 맞서겠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겐 국정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가 선택한 정면 돌파가 과연 여권의 방탄 비판과 당내 사법 리스크를 잠재우고 국민적인 의혹까지 다 해소할 수 있을까요? 첫 소식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소환 통보 이후 침묵을 지켜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무를 해야 하는 만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며 이번엔 당 국회의원 대동 없이 변호사 한 명만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 혼자 결정한 것 같다며 지도부에서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돈 안 들이고 시민을 위해 이익을 환수한 게 배임이냐며 조목조목 반박한 것은 물론 검찰을 향한 날선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검찰 출석 발표를 한 이 대표는 민생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망원시장을 방문한 이 대표는 차례상 물가를 살펴보는 등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길바닥에서 거짓 논리로 국민의 마음을 흔들지 말고 수사에나 충실히 협조하길 바란다고 응수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일주일 전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또 받았었죠. 당시 이 대표가 검찰에 낸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성남시와 성남FC는 별개이고 기업이 낸 돈은 광고비일 뿐 특혜도 없었다는 기존 주장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 왜 굳이 공개했을까요? 여론을 움직이려는 것이겠죠. 우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진술서라는 제목의 진술인 이름은 이재명이라고 적혀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검찰 소환 당시 낸 진술서를 SNS에 공개했습니다. 먼저 이 대표는 성남FC는 성남시와 독립된 법인인 만큼 사유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의 행정과 성남FC 광고는 별개이고 자신도 성남FC 광고를 요구하거나 관련 행정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남FC에 준 돈을 대가로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검찰의 제3자 뇌물죄 의혹 판단의 고리를 전면 부인한 겁니다.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 계약을 관계도 없는 데로 서로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성남FC에 낸 건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라고 강조했고 기업들에 대한 특혜라고 지목된 행정도 각각 성남시가 이득을 본 적법 행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시절 기업들의 경남FC 후원을 언급하는 등 다른 지자체장도 하는 적법 행정이라는 내용도 진술서에 등장합니다. 진술서 마지막에는 공무원의 공적 행위로 인한 제3자 뇌물죄와 일반적인 사적 행위로 인한 뇌물죄의 형량이 같다며 제3자 뇌물죄의 형량이 과하다는 주장도 적시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곧 체포 시간이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원지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 김 전 회장이 여전히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 김 전 회장을 이곳 수원지검으로 압송한 검찰은 13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는데요. 신문은 밤 10시쯤 마무리됐는데 김 전 회장과 변호인은 2시간 정도 조서를 열람한 뒤 자정쯤 수원구치소로 이동해 밤을 보냈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이곳 검찰에 출석해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체포영장에 적시된 횡령과 배임 형의 등을 주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4,500억 원대 배임 횡령과 함께 200억 원대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집중 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전 회장은 묵비권 행사 없이 대체로 검찰의 질문에 답을 하긴 했지만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럼 구속영장은 언제 청구할까요?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도 진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화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확실한 물증은 아직 검찰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 재판에선 쌍방울그룹 전 비서실장이 김 전 회장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다 가까운 관계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증명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인 만큼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48시간이 체포영장 효력이 내일 새벽 2시쯤 끝나기 때문에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밤 청구할 방침인데요. 이 영장이 발부되면 전환사채 흐름 수사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 그리고 앞으로 수사 전망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박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이 대표가 전격적으로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이 대표가 주장해왔던 그 내용 똑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이제 와서 이거를 공개했을까요? 네, 이 대표는 자신의 연락처나 주소 등 개인정보만 가리고 진술서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말을 상당히 아낀 걸로 알려졌는데 네. 말 대신 내밀었던 게 이 진술서였습니다. 검찰 조사는 지난주에 받았는데 중앙지검에서도 대장동과 관련해 소환 요청을 하자 어제 대응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측면이 본인은 이제 항변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좀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 내 입장이 뭔지 최소한 명료하게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공개한 게 아닌가. 하나만 잠깐만 돼. 예, 그렇군요. 출석은 28일 다음 주 토요일에 한다고 그러니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앞서서 잠깐 전해드렸지만 다른 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주말에 가겠다는 건데 그게 달까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표는 평일에는 당무에 집중하겠다고 이유를 일단 대는데요. 저희 취재에 따르면 검찰 측에서 이 대표에게 제시한 날짜는 이달 27일과 28일, 30일과 31일, 그리고 다음 달 2일과 3일 이렇게 이틀씩 3개였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이 대표 측과 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틀씩 조사를 받자는 논의가 나오긴 했지만 어제 검찰에서 받은 출석 요구서에는 27일 하루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28일에 가겠다고 한 건데 아무래도 평일보다는 주말 소환이 좀 덜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주말에는 기자들도 많이 쉬니까 좀 덜 압박이 느껴지기도 그렇습니다. 하겠죠. 어제 오늘 이 대표 사진이 돌면서 시끌벅적했습니다. 네, 어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귀국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전혀 모른다고 인터뷰했었죠. 네. 그러자 오후쯤부터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같이 찍힌 사진이라면서 사진 한 장이 돌았습니다. 서로 모른다고 한 것과 달리 아는 사이라는 주장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 사진은 이 대표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법원에서는 이 대표 측과 김 전 회장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 이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가까운 관계였다고 말한 겁니다. 검찰도 최근 쌍방울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사진보다 더 무서운 게 법정 진술인데 이 그렇습니다. 대표한테는 별로 뭐 좋은 소식이 아니긴 합니다. 그럼 김 전 회장 수사가 결국 이재명 대표로 향하게 될까요? 그 칼끝이.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가 필수입니다. 일단 구속을 시켜놓고 바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집중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열흘씩 20일간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한 뒤 성남지청의 성남FC 사건과 위례 대장동 사건까지 합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본 게임인 중앙지검 수사로 최종 목표를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장이 무거우면 발부될 확률도 더 커지니까 그렇게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박은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지하 조직이 경남 진주, 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에 결성돼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하 간첩단 수사를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 등 4곳에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민주노총 측은 한편에 잘 짜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 공안 통치 회귀, 언제적 국가보안법이냐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안병수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고 북한의 지하 간첩 조직 의혹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민주노총 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국정원 요원들의 진입을 막아서면서 1시간가량 대치하는 등 현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민주노총 사무실 건물 앞엔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에어매트까지 설치됐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연계 혐의를 수년간 내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조직국장을 비롯한 4명이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고 이들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벌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은 공안 통치 회귀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 간부가 국가보안법을 정말 위반을 했고 그래서 이게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이런 것들을 뉘앙스를 흘리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은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광주 기아차노조, 세월호 제주기업관 소속 각각 1명입니다. 방첩당국은 오늘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불러 수사의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우리나라에 그것도 민주노총 내에 북한과 연계된 조직이 정말 있었을까요? 국정원의 민주노총 동시다발 전방위 압수수색 그 뒷이야기를 뉴스추적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부 김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노총에 대해서 국정원의 사상 첫 압수수색입니다.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국가정보원은 민주노총 소속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국정원은 몇 년 동안 내사했던 사안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고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을 극도로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말을 아껴도 구체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혐의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국정원은 피의자들이 북한 공작원을 접촉해서 지령을 받았다는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현직 민주노총 간부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해외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을 만나 공작금과 지령을 받는 등 교류를 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북한 관련 증거들을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닉했을 가능성도 제기돼서 오늘 압수수색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당국의 간첩 수사에 사실 속도가 붙고 있긴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서 히읗이라는 조직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또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히읗 기억 히읗이라는 단체는요, 제주 지역 진보 인사들이 중심이 된 단체입니다. 이 한길회의의 초성을 딴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조국 통일의 한길을 가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당국은 이 한길회가 2017년부터 북한 지령을 받아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원을 중심으로도 간첩단 수사 상황이 전해지고 있어요. 네, 민주노총 자주통일 전위, 이른바 자통이라고 합니다. 이 조직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한 단체입니다. 당국은 자통을 제주와 전주 등 다른 지역의 상부 조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통의 조직원들과 제주 한길회 조직원들이 상당수 겹친다는 겁니다. 당국이 이들이 북한으로 받은 지령문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지령문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총회장으로 적혀 있거나 지방선거 개입 등 구체적인 지령이 적힌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제주, 창원뿐 아니라 진주, 전주, 서울 등 전국 규모의 간첩단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노총은 뭐라고 합니까? 네, 민주노총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특히 국정원의 간첩 수사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리항을 저지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국보법을 앞세운 이념, 색깔 덧씌우기 공작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국정원 압수수색 현장의 분위기를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다 내려가세요. 필수력만 남고 다 내려가시라고요. 보건의료노조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압수수색 물품을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경찰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간첩 수사를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기는 그 지금 과정에서 이런 일이 불거지니까 또 민주노총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할 만도 하네요. 지금까지 김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의 해임은 대통령의 뜻이 아닐 거라고 해석하자 어제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대통령 뜻이 맞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죠. 여기에 당내 초선들까지 나 전 의원 비판 대열에 합류하자 나 전 의원 오늘 있던 공개 일정을 모두 다 취소하고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과 이렇게 척을 지고 그냥 내려올 수도 없고 퇴로까지 막힌 상황이죠.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대표 출마를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이 다시 공개 행보를 멈추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측근들과 논의 끝에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저출산위 해임은 대통령 뜻이었다는 경고성 메시지 이후 당내 파상 공세가 이어지자 숨고르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김기현 의원은 당내 분열을 경계했습니다. 대통령과 호흡을 척척 맞춰가면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똘똘 뭉쳐진 단결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전당대회에 대통령을 끌어들였다며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아까 분열주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뺄셈 정치의 DNA를 꼭 혁파하고 싶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서울에서 캠프 출정식을 열고 인수위원장 시절 대통령과의 호흡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떤 당대표보다 이런 11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후보라고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 전 의원 변수가 계속되면서 당권 주자들의 셈법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 등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이 주축이 된 정책연구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친문계를 세력화하는 게 아니다. 지난 정부의 국정 운영을 계승 발전시킬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모임이라고 하는데 인물들 면면을 보면 그렇게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대신한 무언가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장관과 청와대 고위 인사, 현역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반성하고 잘한 점은 계승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정책 연구 모임을 출범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또 국민들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내용 중 34개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며 그 내용을 언론에 흘려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현 정부가 지우거나 범죄화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꼼꼼히 확인하고 사실과 거짓을 분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친문 세력화라는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데는 선을 그었습니다. 일반 공무원 등 참여자 절반은 친문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그런 모임은 여당이 있어야 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다면 반성문을 먼저 쓰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한편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텔, IBM 같은 IT 기업과 사모펀드 등을 상대로 세일즈 외교를 펼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를 최고 수준의 혁신 허브 국가로 만들 테니 투자를 좀 해달라 이겁니다. 황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다보스로 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글로벌 주요 기업인들을 만납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현대차, LG, 롯데 회장 등 주요 재벌 총수들이 총출동합니다. 인텔, IBM, 퀄컴 등 대형 IT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무바달라와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 CEO를 상대로 투자 유치에 나섭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복합위기에 도전해 어떻게 응전하고 구현해낼지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의지를 각인시키는 장이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간 내일 새벽에 열리는 한국의 밤 행사에도 참석해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합니다. 3천여 명의 글로벌 정치, 경제 그리고 언론 리더들이 참석해 의견 교환을 하는 다보스 포럼에서 윤 대통령은 독일, 스페인 정상 등과 함께 고물가, 저성장에 대응할 해법을 모색합니다. 스위스 순방 역시 초점은 경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9년 만에 단독 특별 연설을 하는 윤 대통령은 범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지 한국의 역할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쥐리히에서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정치권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치톡톡 정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 기자, 딱 일주일 전에 여기 나오셔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당신이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하고 있다고 전해주셨는데 오늘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전국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차기 당대표 적합도 물어봤더니 김기현 의원 35.5%, 나경원 전 의원 21.6%, 안철수 의원 19.9% 순이었습니다. 같은 기관의 직전 조사에 비교해보면 김 의원의 지지도는 20.3%포인트 올랐고 사실상 한 달 동안 독주 체제를 구축하던 나 전 의원은 9.2%포인트 떨어지면서 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위치가 완전히 지금 바뀐 겁니다. 이렇게 금방 변화가 있었던 이유가 있겠죠? 사실 무엇보다도 나 전 의원이 윤심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였던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에서도 비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나 전 의원을 겨냥해서 내부의 분열이 가장 큰 적이라 했습니다. 대통령의 해임 결정에 대해서 그것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는 식으로 평가하고 매우 적절치 않았고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큰 결례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나 전 의원이 좌고우면하는 모습, 또 대통령과 엇박자나는 상황을 지지자들이 걱정하는 것 같다고 전해왔습니다. 다만 이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2%에 불과하다는 점 고려해야 합니다. 대강의 추세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50%를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까지 가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셈법이 참 많이 복잡해지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람들이 만든 그 포럼 있죠. 사의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사의제의 의미에 대해서 상임 대표인 박능우 전 복지부 장관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의제의 그 뜻은 네 가지의 바른 일을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심신과 자기의 언행을
바르게 가지고 진중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제 다산 정약용이 전남 강진으로 유배 갔을 때 생활했던 곳입니다. 시인이기도 한 도종환 의원이 이 명칭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마음, 용모, 말 행동을 사의제라고 하는 건데 잠깐만요. 지금 방금 유배지 얘기하셨죠? 맞습니다. 뭔가 좀 의미심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여자들도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때 인사들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모임 비서관급 이상만 참여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일선 행정관, 행정요원까지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을 함께했던 모두가 참여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분들이 다 왔습니까? 박능우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공동대표인 정현백 전 여가부 장관,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해서 박범계, 고민정, 윤건영, 한병도 등 현직 의원들이 왔습니다. 요즘 공식 석상에서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김상조, 김수현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혹시 오늘은 참석하지 않을까 했는데 모습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내 그 친문 당내 모임이라고 알려진 민주주의 4.0 여기도 세미나를 열지 않았습니까? 날짜가 겹치네요. 맞습니다. 시점이 공교롭다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사실은 예정됐던 일정입니다. 선거 개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대표적인 친문계로 분류되는 전해철 의원이 이사장이다 보니까 친문 성향 모임으로 분류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검찰 소환 얘기가 나온 가운데 사의제 출범과 같은 날 세미나까지 하면서 친문 세력이 결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네. 내부에선 일단 선거였습니다. 의원들이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면 그거는 핑계고 정치 세력화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되게 바라봐요. 국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고 민주주의 4.0은 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참석하는 만큼 박찬대, 민영배 등 친명계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방어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예, 떠난 분이 아니게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대낮에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붙잡혔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갔지만 6시간여 만에 체포됐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한 가구 공장 인근에 헬멧을 쓴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납니다. 이 남성이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잠시 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불을 끄려고 호스를 옮기는 등 바쁘게 움직입니다. 중간 부분만 그 연기하고 그 불꽃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보자마자 신고를 하게 된 거죠. 불은 50여 분 만에 꺼졌는데 화재 현장에서 가구 공장을 운영해온 50대 주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공장 주인의 아들을 어제 오후 6시쯤 존속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가구 공장에 불을 지른 아들은 범행을 저지르고 근처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20대 아들은 방화 후 한 상가로 도망쳐 몸을 숨겼지만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CCTV하고 관련자들 진술 종합해서 신병 확보한 겁니다. 그거는 부검을 해봐야죠. 아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들이 가구 공장에 들어간 뒤 40여 분 뒤에 나온 점에 비춰 불이 나기 전에 아버지가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국가수에 보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거나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젊은이에 대한 통계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른바 고립 은둔 청년들이 서울에만 13만 명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동생활 쉐어하우스에서 지내는 김모 씨. 능숙한 솜씨로 채소를 손질하고 먹음직스러운 볶음밥을 만듭니다. 지금은 요리사라는 꿈을 쫓는 평범한 청년이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긴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24살 때 가입했으니까 가족들한테 좀 실망감도 많이 느끼고 또 제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도 느끼고 해가지고 거의 방에서만 생활했어요. 희귀질환 등으로 세상과 담을 쌓았던 이동아 씨도 최근 공동생활을 하며 점차 용기 내고 있습니다. 늙더라도 좀 대학을 진학을 좀 목표로 삼고
받고 있거든요. 가족들이 이 뉴스를 보면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고립 은둔 청년은 서울에만 12만 9천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실태 조사를 했는데 6개월 이상 외롭고 스스로 갇힌 생활을 한 서울 청년들은 20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이 통계를 전국으로 넓히면 우리나라 고립 은둔 청년은 61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고립 은둔 청년 과반이 거의 외출하지 않고 주로 집에서 생활하는데 10년 동안 안 나간 사람도 11.5%였습니다. 고립 은둔 생활의 원인으로는 실직 또는 취업의 어려움, 심리적 어려움, 그리고 인간관계의 어려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원인이라고 그러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예를 들어서 가정적인 요인, 학교적인 요인, 사회적인 원인. 일본에서는 말입니다. 자기네 주거 공간의 형태 때문에 생긴다는 또 얘기도 있어요. 서울시는 이들을 도울 종합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최고 수준 대학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고 초기 진단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줘야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점점 확장이 돼요. 사회와 자신 사이에 칸막이를 쳤던 청년들이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도움의 손길이 하나둘 모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탑차에 치인 뒤 뒤따라오던 택시 밑에 끼어 1.2km를 끌려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뺑소니를 2번이나 당한 건데 특히 탑차 운전자는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운전자 2사람 모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로 소방차와 구급차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경찰들은 지하철역 앞 횡단보도 주변을 수색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탑차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4일 오전 6시쯤입니다. 구인 신고자로부터 차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100m가량 끌려갔다고 최초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이곳에서 약 1.2km 떨어진 다리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여성은 3차로에서 탑차에 치인 뒤 1차로로 튕겨나가 뒤따르던 택시에 끌려가 결국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탑차 운전자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는데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 택시기사 B씨도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는데 B씨는 뺑소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탑차 운전자를 구속했으며 택시기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탄 헬리콥터가 수도 키우 인근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내무장관을 비롯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최소 18명이나 됩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한 동이 희뿌연 연기와 함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오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 비행 중이던 헬리콥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헬리콥터에는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과 차관을 포함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키이우 주지사는 헬리콥터가 유치원과 주거 건물 주변에 추락했고 사고 당시 어린이와 직원들이 유치원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내무부 장관을 포함한 헬리콥터 탑승자 9명과 어린이 3명 등 현재까지 최소 18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도 어린이 15명을 포함해 최소 29명에 달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추락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단순 추락 사고인지 러시아의 공격에 의한 것인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우리의 식약처에 해당하죠. 대만 식약서가 농심이 수출한 라면에서 농산물 살균제에 쓰이는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전량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농심은 내수용 제품에는 아예 그 성분이 들어가 있질 않고 대만에서 검출된 물질도 일종의 부산물로 국내 기준치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농심이 우리나라 공장에서 생산해 대만에 수출한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입니다.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소는 이 제품을 검역 통관 단계에서 조사했더니 에틸렌 옥사이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틸렌 옥사이드는 주로 농산물 살균이나 의료기구 멸균에 쓰이는 화학물질로 국제암연구소는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심은 검출물질은 에틸렌 옥사이드가 아닌 이클로로 에탄올로 대만 식약처의 발표가 부정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클로로 에탄올은 에틸렌 옥사이드의 부산물 또는 중간체로 평가되는 것으로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만의 까다로운 검역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 만큼 해당 물량 1000박스를 폐기하고 수출 제품에 대한 원료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심은 또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제품에서는 해당 물질이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설 연휴가 벌써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하시는 집 많을 텐데요. 튀김 요리를 하다가 10분 이상 자리를 비웠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불이 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식용유는 5분이면 200도 이상, 10분이면 4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여기에 유증기까지 나오면 펑! 참, 이때 불이 났다고 물을 부으면 일은 더 커집니다.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올려둔 냄비는 온데간데 없고 주방 천장까지 온통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설을 맞아 오징어 튀김을 하려고 식용유를 가열해 넣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절로 불이 났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냄비에 식용유를 넣고 가열해봤습니다. 5분 만에 식용유 온도가 200도를 훌쩍 넘어서더니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10분이 지나자 400도 가까이 올라 식용유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오릅니다. 급한 마음에 불을 끄려고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 물이 닿는 순간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화염이 어른 키보다 높이 치솟습니다. 그렇다면 기름에 붙은 불을 끌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방법으로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냄비 뚜껑을 덮자 불이 꺼지나 싶었는데 뚜껑을 여니 다시 살아납니다. 일반 가정에 있는 분말 소화기로도 한 번에 불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배춧잎을 여러 장 넣었더니 서서히 불이 꺼집니다. 채소의 수분이 기름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한 덕분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건 주방 전용 소화기였습니다. 장시간 자리를 비우시는 것은 화재와 직결되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음식 조리중에 난 불은 8,171건. 이 가운데 20% 정도가 명절 연휴에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설을 맞아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전통시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유명 커피숍이 들어오고 와인도 마실 수 있는 등 그야말로 변신하고 있거든요. 덕분에 성공한 일부 시장엔 MZ 바람이 불며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제기동에 있는 한 전통시장. 황기나 인삼 등 각종 한약재를 판매해 어르신들이 주로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젊은 층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 안쪽을 들어오게 되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들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폐극장을 리모델링한 이곳은 지난달 문을 연 뒤 4만 명이 찾았습니다. 일단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인터넷에 막 올라와가지고 근처에 뭐 있지 하면서 들러보게 될 것 같아요. 한 가전업체도 시장 내 이색 매장을 내고 과거 유행하던 비디오 게임을 최신형 TV로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다른 전통시장 입구엔 MZ세대를 겨냥한 카페가, 골목 안엔 트렌디한 술과 음식, 기념품을 파는 특화점이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 외부인 분들도 많이 다니시고 저희 가게도 많이 찾아주시는 편.
최근 전국 전통시장은 1,400여 곳으로 지난 2018년보다 40개가 줄었습니다. 전통시장이 젊은 층을 끌어들이며 변신을 꾀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유동인구의 증가가 당장 매출 증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상인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안 오죠. 재래시장에서는 엄청 힘들어요. 그게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온라인 판매나 근거리 배달, 택배 배송 등 전통시장을 살릴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차원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발걸음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본격화되는 걸까요?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 노조를 수사 의뢰할 예정.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폐기할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노조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집단 운송 거부 당시 화물연대가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 지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고 화물연대 본부에 대한 조사를 방해했다는 건데 사업자가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막을 경우 현행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불씨가 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도 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를 열고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표준운임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데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을 강제하지 않아 화주는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차주가 받는 운임은 강제하고 그다음에 화주 운수사 간 운임은 이제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안이 제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운임제 적용 대상 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이제 도달했을 경우에는 좀 적용 대상을 제외한다거나. 사실상의 안전운임제 폐지에 대해 화물연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공청회장에선 고성이 오갔습니다. 당신네들만 배불리겠다는 거야? 뭐 헛소리야! 이런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건설 현장 내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82개 공구에서 불법행위 270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LH는 공사 중단까지 갔던 창원 명곡지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브로커를 통해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기피를 시도하는 의뢰인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구속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MBN이 병역 기피자에 대한 최근 2년간 판결문을 다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이 집행유예, 실형은 딸랑 2건, 그것도 징역 1년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이러니 나도 한번 병역 기피 시도해 볼까 할 만하겠죠. 포커스M 윤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BN이 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최근 2년간 선고가 내려진 병역 면탈 판결문 22건을 분석했습니다. 대부분이 집행유예고 징역형은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 한 건은 이미 병역 면탈 행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병역을 피하려다 적발돼 실형이 나온 겁니다. 형량도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병역 기피에 대한 처벌 수위는 최대 징역 5년형이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멘탈 하다가 재수 없으면 걸리면 집행유예 나온다 생각하면 누군들 안 하겠어요. 하다못해 한 1년이나 아니면 6개월짜리라도 실형을 선고해야지. 게다가 죄질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학창 시절 집단 구타로 단체 생활이 어렵다며 우울장애 등을 이유로 5급 판정을 받은 A씨. 하지만 A씨는 오히려 동급생을 때려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였습니다. 허술한 거짓말에도 병역 면제를 받은 건데 법원은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실형 나와도 병역을 의무를 부당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것 정도는 적어도 뭐 병역법으로 형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병역 면제가 안 된다. 병역 기피를 위해 전문 행정사가 가담한 브로커까지 등장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잇따른 면탈을 막으려면 법원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포커스M 윤현지입니다.
사건 사고와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사회기자 M 한범수. 정태용입니다. 첫 번째 볼까요? 뭐 단어로 봤을 때 되게 좀 안 좋은 뜻인데 이거 누가 그런 거예요? 답변에 앞서 일단 현장 영상을 보실까요? 일단은 뭐 소방차 아닌 것 같고 좁은 골목길인 것 같고 뭐 다급해 보여요 어쨌든. 네,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한창 저녁 식사하고 있을 무렵에 찍었고요. 도착한 건물에서 연기가 심하게 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면은 지금 2층 창틀에 저 여성분이 걸터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저 대피하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분을 포함해서 건물 안에 있던 7명 모두 구조됐습니다. 옥상으로 대피하는 분도 있었고 저렇게 창문 넘어서 탈출을 시도하는 분도 있었고 그랬다고 합니다. 일단 뭐 대피했다니 다행이긴 한데 뭐 건물 내부는 완전 잿더미가 됐어요 지금. 맞습니다. 불은 일단 꺼진 거죠? 네, 아침 일찍 직접 저희가 확인해 보러 가봤습니다. 다행히 초동 조치는 빨랐습니다. 윗집이나 주변 건물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경찰과 소방에서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많이 놀라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곤해갖고 자 일찍 잤는데 연기가 너무 많이 나갖고 막 그래서 나왔어요. 가스가 너무 나고 숨을 못 쉴 정도로. 문을 닫고 있으면 소방차 소리가 안 들리거든. 사람들이 많아서 보니까 불 나가지 여기서 연기가 처음에 키워드가 이게 제가 불냈어요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방화로 저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럼 범인이 누군가요? 네, 불이 난 2층에 살고 있던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의류를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고 그럽니다. 범행 동기가 뭐예요 그러면? 아직 명확한 동기는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경제적인 문제로 불냈다. 잡혔을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고요. 마침 이 건물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지은 청년 임대주택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다 이 얘기까지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런 얘기도 했다가 저런 얘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가 봐요. 진술이 좀 오락가락하나요? 예. 서울 성북구에도 물어봤습니다. 해당 주택은 평균적으로 22만 원 정도 임대료를 보이고 있었고요.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창업준비 청년들이 주로 입주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뭐 정확히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칫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가 많은데요. 이거 나눠져 있는 거죠? 네, 나눠져 있고요. 알면 도움될 정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모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설명드릴게요. 이거 뭐냐면요. 이 서울시에서 올해 8월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조부모 등 사촌 이내 친인척이 일정 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면 월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만 뭐 아무나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돕고 또 월소득이 비교적 적은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천만 원 돌려드립니다. 이건 액수가 더 크네요. 네, 좀 더 스케일이 있죠. 네.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도약 계좌가 본격 시행되는데요. 19에서 34세 청년이 대상이고 월 70만 원씩 5년을 내면 이자에 정부 지원금까지 보태서 5천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뭐 아무나 주는 건 아니고요.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를 충족해야 하고요. 6월부터 은행 창구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네, 저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20년 전 3만 원. 뭐가 3만 원이었다는 거죠? 물가 얘기인가요? 네, 물가는 아니고요. 세뱃돈 얘기입니다. 설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시민들한테 적정 세뱃돈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받는 입장이면은 10만 원 정도는 요즘에 5만 원으로 사실 그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대학생들 같으면은 한 10만 원, 중고생들 5만 원, 국민학생이면은 한 3만 원,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한 기업에서 관련한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절반 가까이가 5만 원이라고 답했고요. 재밌는 부분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이런 대답이 뒤를 이었다는 거죠. 네. 또 이제 5만 원이 주요 대세가 된 건 20년 전까지만 해도 3만 원 수준이었던 화폐 가치가 그렇게 하락한 점과 또 5만 원권이 생겨난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북한과 맞닿은 접경 지역, 심지어 섬이라 할지라도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면 일반 도시 지역과 똑같은 세금 체계가 적용됩니다. 당연히 불합리하겠죠. 정부가 접경지의 양도세와 종부세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주택의 가액 기준도 4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최윤영 기자가 세법 개정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인천시 강화군.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산은 북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다 보니 여러 부동산 세금 규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수도권으로 이제 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래도 사실 지금 어렵고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격으로 이렇게 하면은 한 20에서 한 30% 정도는 좀 빠진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이지만 접경 지역이면서 인구 감소 지역 저가주택은 앞으로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곳 강화군뿐 아니라 연천군, 옹진군도 해당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 처분 시한도 3년으로 1년 늘렸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종부세 특례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간을 24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을 하고요. 또 4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로 사는 임차인은 연 750만 원 한도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이상이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집주인의 미납 국세 열람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국산차 개별 소비세가 줄어 차량 가격은 30만 원 정도 내려갈 전망이고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주세는 4월 인상됩니다. 무늬만 퍼블릭인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7월부터 개별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세상에 이런 날도 오네요. K방산이라 불리는 우리 방위 산업이 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수출 효자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세계로 뻗어나가는 K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K방산의 현 주소는 어디쯤 와 있는지 권영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 줄, 3, 4! 자주포가 굉음과 함께 불을 뿜고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해 지난 1996년 처음 시제품을 선보인 뒤 포병 전력의 주력 장비로 자리매김한 K9 자주포입니다. 포탄 사격 훈련 중인 K9 자주포 내부입니다. 이곳으로 명령이 하달되면 기동 중 60초 안에 사격이 가능합니다. K9 자주포를 선두로 지난해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 우리 돈 약 21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습니다. 이 가운데 124억 달러, 우리 돈 약 15조 6,80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K방산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반응성, 생존성, 기동성이라는 극대화된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는 명품 무기체계입니다. 다연장 로켓 천무와 경공격기 FA-50,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 등의 수출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규모는 세계 8위를 기록했는데 수출액 성장률이 1위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안보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올해 K방산의 과제는 수출 시장 다변화입니다. 폴란드에서 생산된 우리 제품들이 유럽 각국에 수출되는 또 방안을 또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수출 시책이 좋다고 이게 영원할 수도 없듯이 방산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강조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K방산이 올해도 수출 효자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해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부가 방한 계획을 공식화한 가운데 오스틴 장관은 방문 기간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회동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종로가입니다. 종로가 내리실 분 미리 앞으로 나오세요. 양갈래머리의 앳된 여성이 사람들을 버스 안으로 밀어넣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오라이를 외치던 모습. 그 시절을 살았던 분들이라면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들은 새벽 4시쯤 첫 차에 올라 동트기 전 일감을 얻기 위해 인력시장으로 향하는 이들을 실어 날랐죠. 1989년 버스 안내양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새벽 버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서울 상계동에서 강남역 구간으로 새벽 3시 50분,
3시 55분, 4시 이렇게 3번만 운행하는 새벽 전용 버스 8146번이 그제 첫 운행을 시작했죠. 새벽 전용 버스가 생긴 이유는 그동안 서울 시내버스 노선 중 유일하게 새벽 4시 5분, 그러니까 가장 빠른 시각에 출발하는 146번 버스의 첫 차 승객이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석 대가 출발하지만 모두가 다 꽉 차거든요. 승객 대부분이 강남 쪽 빌딩에서 청소나 경비를 맡고 있는 50대에서 70대 노동자들인데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청소를 마치려면 새벽은 늘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다른 박질하기 일쑤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새해 첫 근무일인 지난 2일 146번 첫 차에 올라 버스 출발 시각을 앞당겨달라는 승객들의 애환을 듣고 불과 14일 만에 오세훈 시장까지 협력해서 146번과 노선은 같지만 첫 차 출발 시간이 15분 빠른 버스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씁쓸함이 남죠. 시민들이 이런 고생을 했던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민원도 수없이 제기했었고요. 비록 정의당이 더 많은 노동자가 과로하게 된다며 반대해 왔다고는 하나 꼭 높으신 분 귀에 들어가야만 서민의 애환이 해결되는 걸까요? 우리가 진짜 보고 싶은 건 권력자의 힘이 아닙니다. 매일 버스에 실려 파김치가 되는 그 한 사람, 그 누군가의 목소리를 일선 공무원들이 듣고 정책에 반영해주는 나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조의 그런데 오늘은 15분 빨라진 버스 왜 씁쓸할까? 였습니다. 다시 먼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차츰 황사까지 유입될 텐데요. 따라서 경기 남부와 세종, 충청과 전북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지역은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곳곳에 눈이 내립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 1에서 5cm, 경기 동부 지역과 충북 북부 지역으로 1에서 3cm,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으로는 1cm 정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밤까지 이들 지역으로는 약하게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5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남부지방으로는 낮 기온 대구가 6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강원 산지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에도 대체로 추운 날이 이어지다가 연휴 마지막 날에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5도를 밑돌며 매우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